2026년 1월 28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현재를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게 뭐랄까 거의 두 개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불을 뿜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삶이랑 가장 가까운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융자산 시장하고 실물자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다른 온도를 보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시장의 극명한 차이를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식시장의 이 뜨거운 랠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는 어떤 변수들이 얽혀 있는지 자료 속에서 그 단서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자료 보면서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역시 코스피 숫자였어요. 종가 기준 5,170이라니. 와,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도 못했던 지수잖아요. 상상하기 힘들었죠. 이 정도면 거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뭔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들 이야기하는 그 AI와 반도체 랠리가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그야말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거죠? 이번 랠리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 기업들의 AI 관련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30% 이상 급증했다는 그 실적이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 이건 2000년대 뜬구름 잡던 닷컴 버블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견고한 상승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뛰어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건 돈의 흐름 자체였어요. 은행 예금에서 역대급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른바 머니무브.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한 저축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택하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의 강세가 몇 달째 계속되면서 사람들 심리의 기준점이 바뀐 겁니다. 기준점이요? 네, 지금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큰 위험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안정적인 예금 이자보다는 위험을 좀 감소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전형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모라고 하죠. 나만이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겠네요. 물론이죠. 근데 이 상승세가 단순히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을 제치고 글로벌 10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이 소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위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독일을 앞질렀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보내주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건 한국 증시의 체력이 강해진 것과 독일 증시의 부진이 맞물린 결과거든요. 한국은 방금 이야기한 AI와 기술주가 이끄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준 반면에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이랑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시장이 좀 정체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네. 자료를 보면 한국 증시가 10위에 오른 배경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이 되거든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몇 년째 반복되는 레퍼토리 아닌가요? 이번에는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근거가 자료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뜨거우니까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기대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주목하는 차이점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요? 네, 몇몇 대기업이 실제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인 숫자로 약속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말로만 그치던 과거와 달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시장이 점수를 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겠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미한 무역 이슈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던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특정 관세 조치가 거론되던데 이게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보도된 날 두 기업 주가가 장중에 5% 넘게 급락했었죠. 와, 5%나요? 네, 시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최종 평가는 시장의 거대한 상승 동력이 그 충격을 흡수했다는 겁니다. 흡수했다. 네, 즉 AI와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배터리라는 암초를 그냥 넘어설 만큼 강력했다, 이런 분석이죠. 개별 기업에는 분명한 악재였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꺾지는 못한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모든 지표가 낙관론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 금융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동안에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의 풍경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그쪽은 안개가 아주 자욱하던데요. 네,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먹고 자란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면서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곧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그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대출을 꽁꽁 묶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한때 시장을 긴장시켰던 2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같은 초강력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죠. 맞습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서 서울의 한 주요 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에 멈춰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주비 대출 규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개발하려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이사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걸 정부가 막아놨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단추인 사람의 이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이게 마치 차를 빨리 달리게 하겠다면서 도시의 모든 주유소 문을 닫아버린 격이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정책적 모순이 현장의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네요. 큰 방향은 공급 확대라고 정해놓고 세부적인 규제가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죠. 이런 엇박자가 시장 참여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정책의 신뢰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구조적으로 너무 높아서 앞으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장기적인 하강 압력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죠. 이건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장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단기 처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높은 가격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론과 장기적인 구조적 비관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단기 처방과 장기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시각이 공존하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군요. 자, 그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2026년 1월 28일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대한민국이요? 네, 한쪽에서는 AI와 기술 혁신, 그리고 개선되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로 금융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시장이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의 엇박자와 장기적인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맞물리면서 실물자산 시장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 윤곽로 같은 주식시장과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 부동산 시장, 한국 경제의 너무나 다른 두 얼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주가 이끄는 금융자산의 낙관론과 정책,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실물자산의 고민이 정말 뚜렷하게 대비되는 하루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시장의 흐름은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이런 뚜렷한 온도차가 계속된다면 과연 어느 지점에서 부동산과 같은 주요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재 주식시장을 이끄는 광범위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할까요? 혹은 그 반대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의 랠리에서 창출된 그 막대한 부가 현재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압도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얼어붙은 시장을 재점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도 같죠. 금융시장의 열기가 실물시장의 냉기를 녹일 것인가? 아니면 실물시장의 냉기가 결국 금융시장의 열기를 식힐 것인가?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